우리나라에서 등산하기 가장 힘든 산은 어디일까요? 산마다 등산 코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 좀 더 정확히 묻는다면 등산하기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겠네요.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설악산 공룡능선 코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2013년에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등산하기 가장 힘든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GPS 측량을 통하여 경사도, 폭, 거리, 노면 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탐방로의 난이도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마등령과 공룡능선, 대청봉, 오색으로 내려오는 22.1km가 1위에 올라 있었고, 6위까지 6개 코스 가운데 노고단에서 중산리까지의 지리산 정주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가 모두 설악산에 있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어렵다고 말하는 5개 코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려운 코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청봉에서 서쪽으로 등선을 따라 6km를 가면 한계령 삼거리가 나오고, 이곳을 지나면 등선이 서북쪽으로 방향이 바뀌는데 이 등선을 따라 7.6km를 더 가면 대승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청봉에서 대승령까지를 흔히 서북주능선 또는 서북능선이라 부르는데, 서북능선 가운데 대청봉에서 한계령 삼거리까지 6km 구간은 비교적 길도 넓고 잘 닦여 있어 갈만하지만, 한계령 삼거리에서 대승령까지 7.6km는 매우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설악산에 가는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하여 대청봉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산악회에서 안내하는 등산 코스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대청봉에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로 오색에서 내려 대청봉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색으로 내려오는 11.2km의 6시간 코스였고, 둘째는 한계령에서 내려 한계령 삼거리를 거쳐 서북 능선을 타고 대청봉에 오른 다음 오색으로 내려오는 15.8km 7시간 코스였으며, 셋째는 한계령에서 내려 한계령 삼거리까지 올라간 다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귀때기 청봉을 거쳐 대승령에서 방향을 틀어 장수대로 내려오는 12.2km 7시간 40분 코스였습니다. 마지막 넷째 코스는 44번 국도의 남쪽에 있는 흘림골 코스로 8.5km 4시간 코스였는데, 저는 그날 대청봉에 가면서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청봉에 가는 두 코스 가운데 둘째 코스를 선택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날 대청봉에서 내려온 저는 셋째 코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셋째 코스는 둘째 코스와 비교하면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1708m의 대청봉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대청봉보다 130m나 낮은 귀때기 청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이고, 산행거리는 3.6km나 짧은 12.2km 밖에 되지 않는데 예정 산행시간은 오히려 40분이나 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대장에게 물어보니 귀때기 청봉을 지나는 길은 너덜지대가 많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그 길을 한번 가봐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일 화요일 저는 다음날 설악산에 다녀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내산악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마침 2일 밤 자정에 출발하는 버스가 한 자리 남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약을 하고 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정이 조금 지나 복정역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2시간 반을 달려 2시 45분에 한계령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니 한계령의 밤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계령에서 내린 일행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새벽 3시 출입문이 열리자 어둠 속을 뚫고 한계령 삼거리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길이 3번째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에 9시 반에 한계령에 도착하여 이 길을 올라가 서북능선을 따라 대청봉에 갔다가 오색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같은 해 가을에
무박산행을 하기 위해 이번처럼 새벽에 한계령에 도착하여 대청봉에 올라간 다음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박산행은 좋은 산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산행 거리가 너무 길어 아침에 출발해서는 돌아올 수 없고 산에서 숙박하고 싶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산을 올라가는 깜깜이 산행은 멋진 경치를 전혀 볼 수 없을 뿐더러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는 춥기도 하기 때문에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해발 920m의 한계령에서 1353m의 한계령 삼거리까지는 거리가 2.3km로 높이로는 433m를 올라가야 하는데, 두 번 올라간 경험으로는 이 길은 경사는 좀 가파른 편이지만 길이 비교적 잘 닦여 있어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간의 경치는 대단한 것이 없는 평범한 오르막길인데 어차피 새벽 3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볼거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저는 1시간 반 넘게 걸어 4시 46분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청봉에서 대승령에 이르는 13.6km의 서북 준흥선을 만나는 삼거리로 오른쪽으로 동쪽 능선을 따라 6km를 가면 대청봉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귀때기 청봉으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가는 서쪽 능선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깊은 밤이라 여전히 깜깜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헤드랜턴 빛에 보이는 길이 전부였는데, 이 능선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지 않는 구간으로 길은 좁고 길 양쪽으로는 짧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가끔씩 울퉁불퉁한 바위들 위로 지나는 너덜길을 만났습니다. 5시 반쯤 되자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귀때기 청봉을 향해 말없이 걷던 제 눈에 서북능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동쪽으로 대청봉과 중청봉의 윤곽들과 해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는 빛이었고, 서쪽으로는 귀때기 청봉의 아늑한 정상 모습과 올라가는 길에 고만고만한 크기의 바위들이 온통 넓게 펼쳐져 있는 너덜바위들이었습니다. 너덜공이나 너덜, 돌너덜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집중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거나 다리를 다치게 될지 모릅니다. 걸음은 느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립니다. 너덜바위들은 크기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은 아니어서 특별히 멋있는 경치를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남쪽을 바라보니 넓은 지역에 구름이 낮게 깔려있는 운해가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귀때기 청봉으로 올라가던 저는 6시 10분쯤 정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서 대청봉과 중청봉 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해돋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돋이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즐겁지만 특히 동쪽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동해안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때는 특별히 마음이 더 설렙니다. 대청봉과 중청봉 위로 떠오르는 해를 영상에 담고 있던 저는 귀때기 청봉에서 내려오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귀때기 청봉에서 대승봉으로 가는 길이 제가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까다로운 내리막 너덜길인데, 길 양쪽에 있는 풀들이 이슬이 많아서 걷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면 12선녀탕 계곡으로 내려가지 말고 훨씬 가까운 장수대로 내려가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나서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저는 귀때기 청봉에 거의 다 올라간 지점에서 쑥부쟁이로 보이는 예쁜 들꽃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시 40분에 마침내 해발 1578m 귀때기 청봉에 도착했습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이곳까지는 거리가 3.9km 밖에 되지 않는데 3시간 40분이나 걸렸으니 1시간에 겨우 1.1km를 걸은 셈이어서 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따르면 귀때기 청봉이라는 이름은 이 봉우리가 설악산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다고 으스대다가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삼형제에게 귀싸대기를 맞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됐다고도 하고,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람이 매섭게 분다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는데,
귀때기 청봉의 높이 1578m는 1708m인 대청봉보다는 130m가 낮고 중청봉보다는 87m, 소청봉보다는 3m가 낮습니다. 준비해온 옥수수와 떡으로 아침을 먹고 주변의 멋진 경치를 둘러본 저는 대승령을 향해 매우 까다롭다고 소문난 내리막 8길을 출발했습니다. 귀때기 청봉에 올라가면서 만났던 사람의 설명대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은 탓인지 길은 좁고 길 양쪽으로는 풀이 무성했는데 풀에는 이슬이 많이 있어 걷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파른 내리막 너덜지대를 만나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면서 걷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말로만 들을 때는 어떤 길이길래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 궁금했었는데 걸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가파른 내리막 너덜길에서는 내려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다 보니 영상을 거의 찍지 못해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이 능선길을 지나갈 때는 길 옆으로는 나무가 시야를 가리고 있기도 하고 길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의 경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 전망이 트인 곳을 만나면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귀때기 청봉에서 1시간쯤 갔을 때도 1.2km를 걸었음을 알려주는 표지목이 있는 곳에서 멋진 전망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뒤로는 조금 전에 지나온 귀때기 청봉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귀때기 청봉을 지나 2시간쯤 갔을 때 길이 조금 편해지는가 했는데 길 옆으로 예쁜 들꽃들이 가는 길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야생화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대부분 이름을 잘 몰라서 나중에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산오이풀, 초롱꽃, 금마타리, 진범, 까실 쑥부쟁이, 애기 며느리 밥풀, 쑥부쟁이라고 합니다. 들꽃들이 많은 곳을 지난 뒤로는 다행히 길이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체력 소모가 심하여 피로가 찾아오는 데다 중간에 다리에 여러 차례 쥐가 나기도 했고 여전히 오르내림은 계속되고 있어 대승령까지 가는 동안 저는 어느 때보다 고생을 많이 했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늦어지면 산악회 버스를 놓칠 우려가 있어 시간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 산행의 즐거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소 불편해진 몸으로 열심히 걷던 저는 귀때기 청봉을 떠난 지 4시간 반이 지난 11시 38분에 대승령에 도착했습니다. 귀때기 청봉에서 대승령까지는 거리는 6km이고 높이로는 360m로 그 차이가 그리 큰 편은 아닌데 비스듬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급경사도 적지 않고 지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산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귀때기 청봉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급경사 내리막도 심한 데다 중간에 너덜길이 포함되어 누구나 이곳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굳이 공룡능선과 비교하자면 거리도 멀고 너덜길이 포함되어 있어 저에게는 이곳이 더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치로는 공룡능선이 이곳보다 훨씬 멋집니다. 대승령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남교리까지 산악회 버스 시간에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리는 8.7km, 높이로는 1210m인 대승령에서 1335m까지 올라갔다가 1000m 정도를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이곳은 내리막 경사는 꽤 가파른 곳이 있고 다리와 발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주어진 시간은 5시간 반 정도 되고 길은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곳이므로 시간을 맞추어 내려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남아있던 떡을 좀 먹고 12선녀탕 계곡을 향해 바로 출발했습니다. 대승령에서 12선녀탕 계곡으로 가는 길은 처음 출발할 때 125m쯤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남교리까지 8.7km를 줄기차게 내려가기만 하는데 경사가 제법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1시간 반쯤 내려갔을 때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보니 처음에는 수량이 많지 않았으나 내려감에 따라 점점 많아졌습니다. 계곡을 만난 다음에는
길이 계곡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데 계곡 양쪽의 지형에 따라 계곡을 건너가기도 하고 계곡 옆으로 벼랑길이 만들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계곡길을 내려가면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너무나 맑고 경쾌한 물소리였고, 물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물을 보고 싶을 때는 계곡 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나뭇가지가 물에 쓸려 내려와 계곡 곳곳에 걸려있는 모습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계곡 물이 바위 위를 흐르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폭포와 탕들이 연달아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2선녀탕 계곡입니다. 이곳 계곡의 이름이 12선녀탕 계곡이 된 것은 오랜 옛날 선녀들이 밤마다 하늘에서 설악산으로 내려와 탕에서 목욕했다는 전설이 있어 선녀탕이라 부른다고 하며, 원래 12개의 탕이 있다고 전해져 12선녀탕이라 부르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8개, 또 어떤 사람은 10개로 세고 있어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복숭아처럼 생긴 깊은 구멍이 있는 복숭아탕이 가장 아름다운 탕으로 손꼽히는데, 복숭아탕이란 이름은 그 모양이 복숭아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졌다 합니다. 12선녀탕 계곡 주변에는 온통 바위여서 바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계곡 풍경이 펼쳐지는데, 여러 개의 폭포와 탕이 이어지고 있는 12선녀탕은 오랜 세월 물이 흐르면서 바위에 구멍이 만들어지거나 커져 폭포와 탕이 신기한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12선녀탕 계곡은 철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너덜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편하지 않은 길을 잔뜩 긴장한 채로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고 다리에 여러 차례 쥐가 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시간에 쫓기기도 하면서 무거운 다리를 끌고 12선녀탕 계곡을 내려온 저는 오후 4시쯤 남교리 목적지에 1시간 반 여유있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여느 때보다도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 없이 산행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날 램블러는 13시간 동안 20.1km를 평균 시속 1.8km의 속도로 걸었으며 총 획득 고도는 1553m임을 보여주었고, 헬스 앱에서는 48,700걸음과 이동거리 31.8km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참으로 아름다운 설악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